네,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샅샅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릎을 탁치게 만드는 예리한 분석을 전해주는 분이죠.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오늘 역시 코로나 때문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치는 대한민국의 원조입니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김치는 역시 우리나라 것이죠. 네. 그럼요. 예. 중국이 탐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부럽더라도 부럽죠. 네. 김치는 또 대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김치가 중국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 말도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말이 되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지금 어떻습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큰 변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감지되고 있지 않은데, 발표된 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예. 지지층이 약간 결집하는 움직임이 있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집. 아주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횡보, 긍정평가는 횡보하면서 설 연휴 전후로 반등, 회복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고, 예. 20일 날 바이든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또 한미 관계에도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부분적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코로나 확진자 상황과 1분기 경제 상황이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확진자, 그다음에 또 백신 접종도 있고요. 또 4차 재난지원금도 있고 여러 이슈들이 좀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엔 또 그러면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좀 조사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주 이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인데요.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 한길 리서치가 9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시민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선호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예. 이재명 지사 25.5%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3.8%였고요. 예. 그런데 보통은 지지율이 높게 나온 한 명 또는 두 명 정도의 관심을 더 두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 조사는 예. 이 3위? 세 번째로 예. 결과가 나타난 인물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인데요. 14.1%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예. 이낙연 대표보다도 10%포인트 이상, 거의 11.4%포인트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 제가 일부 기사를 좀 봤는데 네. 아예 제목을 이낙연 순환시대 이렇게 잡은 것도 제가 봤어요. 일부 네티즌들은 그동안에 네. 이낙연 대표가 이른바 별명이라고 하면 좀 지나칠 것 같고 신중낙연이거든요. 그만큼 예. 신중하게 또 안정적인 모습으로 예. 가장 먼저 거론됐던 자기 대선 주자로 또 지지율도 상당히 높았었는데 예.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는 신중낙연이 아니라 아차낙연 아닌가, 이런 또 댓글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사면론 먼저 꺼낸 거라든지 또 이익공유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낙연 대표보다 더 견고한 지지율 나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네.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지지층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른바 세간에서는 친문 지지층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그렇죠. 네. 이낙연 대표가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당대표에 도전하고, 이건 임기가 또 다 채우지 못하는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도전했고 결국 당대표가 됐던 이유는 바로 친문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재명 지사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이 지사가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 지사는 45.3%로 이낙연 대표에 앞섰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층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평가층이었습니다. 이 지사가 이 대표보다 더 앞섰습니다. 진보층에서도 이 지사가 이 대표보다 더 앞서는 결과로 나타나서 과연 이 대표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신중하다는 것이
상당히 이낙연 대표에게는 장점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뭐 여러 곳으로부터 차별을 해야 된다. 이낙연 대표도 가지고 있는 내공이 만만치 않은 인물이다. 다선 의원도 했고 예. 또 전남지사까지 역임을 했거든요. 국무총리도 했고요. 그럼요. 그렇다면 예. 뭔가 다른 후보들보다는 더 정교한 메시지를 줄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지지율이거든요. 대통령의 네. 지지율이 내려가고 중도층이 잇따르면서 이낙연 대표도 중도층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또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선에 출마한다면 이 3월까지 한 두어 달 남아있는데요. 3월까지가 임기인데 4월에 보궐선거도 이 대표의 또 오롯한 책임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마저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그 대법원 이게 네. 판결 이제 최종 확정되는데 좀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면 얘기가 네. 다시 또 본격화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또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입장을 밝히게 되면 그때는 좀 어떻게 달라질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예. 지지율이 회복될 상황일 때입니다. 예. 시점이 이낙연 대표도 동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충분하게 또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예. 또 예.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1분기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네. 또 경제 상황도 조금 우리가 위험한 지점으로부터 이제 탈출하는 상황이 보이게 되면은 네. 이낙연 대표도 동반 상승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의 분석은 사면론이 또 부정적인 영향을 예, 미쳤다 마이너스. 이낙연 대표에게. 예, 예. 네, 또 코로나 국민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이익공유제도 제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익공유제가 아주 구체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예. 어렵게 들리기도 하고 예. 또 지지층에서도 아니, 지금 무슨 이야기냐 사면 카드 이후에 이게 또 예. 자충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대선 국면으로 가게 되면 보궐선거 이후에 예. 또 새롭게 조명받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 황보선 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따라서 예. 다시 한 번 더 이 반등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번엔 서울시장 선거 가보겠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뭐 계속 이제 뭐 언론에서는 조만간 할 것이다 그랬는데 출마 선언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곧 하겠죠? 네. 예, 그러면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예, 했고 마침내 했고. 네. 왜 안 할까요? 지금 예. 나경원 예. 전 의원은 출마 선언을 이태원에서 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또 출마 선언에 예. 지역 공학도 있습니다. 지역 정치학도 있는데 예. 과연 어떤 곳에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런 것까지도 조명을 받고 있는데 서울시장 보궐선거 서서히 또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아시아 경제 의뢰를 받아 2일과 3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박영선 장관이 왜 머뭇거리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는데 예. 범여권 내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지지율입니다. 박영선 장관 18.5%, 네. 박주민 의원 9.6%. 이미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인물이죠. 우상호 의원이 예. 8.5%, 예.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6.1%로 나타났습니다. 보수 야권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5%. 예. 어제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추이를. 예. 나경원 전 의원이 12.9%, 예. 오세훈 전 시장이 12.6%,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예. 7.1%, 금태섭 전 의원이 이 범야권으로 가 있습니다. 예. 4.7%로 나타났습니다. 어허. 그러면은 지금 사실 박주민 의원 같은 건 한다 안 한다 얘기 계속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도 앞으로 사항들을 계속 좀 지켜보고 예. 있는 그런 예. 모습인데 그럼에도 그만큼 지금 불구하고 예. 네. 우상호 의원보다 더 높게 나타났네요. 이제 물론 이제 오차범위 네. 내지만. 네. 예.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 얘기 나왔으니까 안철수 대표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는 광폭 행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폭 행보의 네. 방향은 보수층입니까? 아니면 중도층입니까?
이게 만나는 사람을 보면은 어느 예. 쪽을 노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선거는 두 가지 이념을 가져갈 때 당선권에 더 가까워지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층과 중도층,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또 보수 성향의 대통령들은 이 중도층과 보수층을 가져갔을 때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예. 결국 안철수 대표는 아니 중도층은 내가 자신 있어. 좀 보수층을 다지면 돼. 예.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중도층보다는 이 강폭 행보는 네. 보수층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김동길 전 연세대 명예교수를 만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김동길 전 연세대 명예교수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이것 들으시면 아 이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게 뭡니까? 바로 이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예. 아유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려고 이래 이런 비슷하시네요. 분을 또 한 사람 예. 만났는데 네. 홍준표 홍준표. 무소속 의원까지도 네 안철수 대표가 만났는데 다분히 예. 좀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좀 보수층 단일화가 상당히 또 국민의힘과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지층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우선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보수층에 대해서 이 안철수 대표의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방금 그 성대모사 괜찮았습니다. 예, 거의 비슷했습니다. 네. 예. 그 비판이 게시판에 쏟아지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청취자분들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 다음에 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근데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이게 저 안철수 대표 때문에 뭐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시큰둥한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고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한번 해동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만날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좀 입당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또 국민의힘과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안 대표를 겨냥한 것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체로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가 안 대표의 단일화 참여에 대해서 최근엔 또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면서 단일화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배추도사가 좀 단도직입적으로 분석을 드리면 다자 후보가 나오면 이 보수 야권 후보는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다자 후보 야권 필패론이 돼도 되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단일화 아닌 국민의힘 스스로의 힘을 더 키우는 자강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8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YS, DJ, JP 여러 명의 기라성 같은 야권 후보가 나왔지만 당선이 안 되거든요. 2011년 보궐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원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 민주당은 후보를 안 냈어요. 단일화가 사실상 된 셈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 단일화를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서울시장 선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선거는 두 개의 이념 지지층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일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글쎄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 대표는 이제 입당해서 갈 생각은 지금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갈수록. 그렇죠? 네. 바로 그 부분이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과도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박영선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 내일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데 공식 선언 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자꾸 이 뜸들이기를 하면은 또 관심은 더 고조되거든요. 언제 나와 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더 아직 안 들어왔다. 밀물이 제대로 들어올 때 노를 저을 전략, 최적화 전략으로 보입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지금 판세는 상당히 또 불확실하거든요. 야권 단일화도 최근 들어서 또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 선거에서 이제 여당 후보는 또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반등할 때 또 상승 기세에 올라타서 이 서울시장 후보 선언을 하는 것이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책무입니다. 좀 일단 마무리되고 재난지원금 지급도 마무리가 되고 이게 설 연휴까지가 중요하거든요. 또 장관이기 때문에 후임 장관이 정해지는 것도 지켜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영선 장관은 이제 주무부처가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그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지원하는 문제 당장 지금 뭐 그 일을 실무를 맡고 있는 부처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 출마할 가능성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민생현 쪽으로 얘기 넘어가서 이제 해보죠. 코로나 국면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워낙 힘듭니다. 지금 극심한 고통 겪고 있는데
자영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에 정부가 보상해주는 이 방안 논의되고 있는데 여론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익공유제 말씀도 드렸었는데 이건 좀 예. 정부가 지원한 건데 이익공유제는 예. 다른데 자영업자가 뭐 영업 제한, 영업 금지 등을 당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예. 여론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에 의뢰를 받아서 12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방역, 휴업을 하게 될 경우에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가 절반이 넘는 53.6%였고요. 반대는 예. 38.7%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게 근데 혹시 뭐 연령 따라서 좀 찬반이 좀 갈리진 않나요? 그런 건 없습니까? 이게 다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영업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프리랜서나 다른 분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아니, 나도 힘든데 네네. 이런 정서가 지역적으로나 연령별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충청 지역은 찬반이 팽팽하게 나타났고요. 네.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에도 우리도 힘든데 이런 정서가 있으면서 거의 팽팽한 결과. 연령대에서는 또 40대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은데 반해서 또 30대는 우리도 힘들어요. 30대도 좀 챙겨주세요 하는 찬반이 팽팽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치도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제 이야기 넘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3,000대 들어와서 뭐 비투니 뭐니 해서 또 뭐 과열이니 이런 얘기 많은데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걸 과열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순기능을 바라봤을 때 하는 그거 제도가 공매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금융 당국이 이제 계속해서 이 공매도를 연장해 왔는데 이거 다시 풀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고요. 이제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부활 안 된다. 이런 상황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자, 이유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의 송민환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정부가 그러니까 3월 중순이죠? 네. 중순에 공매도 다시 할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 이런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시장판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 16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밝힌 이후에 이 투자자들로부터 좀 거센 항의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공매도라는 제도는 뭐 말씀하신 대로 쉽게 말해서 좀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가지고 하락장일 때 매도 주문을 내는 그런 매매 방식입니다. 이게 주가 하락 베팅으로 인해서 이 시세 차익을 얻는 그 주식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이 고평가된 주식을 좀 매각을 해서 가격 거품을 좀 빼고 그리고 시장 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이런 순기능도 있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의 그 참여가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지적도 좀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좀 이런 주식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싶을 텐데 이런 흐름이 좀 깨지진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3,000대로 들어온 것 자체가 지금 개인 투자들 이른바 이제 동학개미 개인 투자들이 사실은 이끌어온 거는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뭐 공매도라 해서 거품 뺀다 해가지고 하시는 이익은 어찌 보면 주로 이제 외국인 쪽에서 이 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쪽에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 말씀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방금 개인 투자자는 이게 아직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이렇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주식을 빌려주는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빌려준 주식을 못 돌려받는 경우를 좀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담보가 확실한 그런 뭐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외국인 뭐 아니면 기업 이런 쪽에 빌려주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덩치가 큰 이들 기관보다는 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을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매도 제도에서 좀 소외될 수밖에 없었고요. 따라서 이 공매도가 이 기관이나 외국인과 같은 그런 특정 세력의 활용 수단으로서 그동안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제도 개선하지 않고 좀 묵인해 왔기 때문에 이런 자본시장의 그 수익 대부분의 그 합리 시장 구조가 좀 왜곡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만들이 계속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공매도 제도가 사실 개인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도 제한돼 있고 또는 정말 개인이 보기에도 주식시장에서 순기능을 했다는 경험들이 있었다면
불신이 네. 지금처럼 크진 않을 것 같은데 그 근원들 뭐라고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 제일 좀 근원이라고 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셀트리온 사례를 좀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 셀트리온은 예전에 그 공매도가 가장 집중됐던 종목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셀트리온 주주들이 공매도 때문에 이제 해당 주가가 안 올랐다, 뭐 이런 피해 의식이 좀 형성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한국 주식 투자자연합회라고 있는데요. 이 한투연의 전신이 바로 이 셀트리온 주주 연합이거든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이 셀트리온의 그 공매도 세력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주주 연합까지 갖춰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이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그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를 좀 요약할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진다는 인식에서 좀 기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예. 그 회사가 좀 어떤 뭐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혹은 납득시키기 어려운 그런 모델 내지는 이런 영업 방식이나 그 회사의 경영 상태가 좀 좋지 않다, 뭐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좀 공매도가 집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보통은 이런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부분보다는 좀 표면적으로 공매도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진다라는 점에서 좀 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예. 단순하게 보면은 이제 공매도가 들어오니까 주가가 떨어지네, 이렇게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한 가지로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회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외국인과 기관들은 공매도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개인들은 공매도 참여를 잘 못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하는데 나는 못한다, 뭐 이런 불만들이 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불평등하게 느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것이고, 예. 이런 제도의 불만이 어떤 좀 공매도에 대해 불신 내지는 좀 불만으로 표출되는 그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제도에 더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상황, 이게 네. 된다면 어떤 이 공매도 제도에 대한 지금 같은 큰 반발은 없으려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신용도에 어떤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예. 공매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공매도 하려면은 좀 주식을 이렇게 빌려야 되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차입 공매도라고 부르는데, 네. 근데 이제 개인 그들한테 이제 주식을 빌려줄 수 있는 기관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공매도 힘들겠죠. 하기 위해서, 네. 네, 그렇죠.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주식을 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국민연금에 가서 예. 뭐 내가 이제 공매도 하고 싶으니까 주식을 좀 빌려달라 예. 하면은 국민연금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예. 이제 빌려줬다가는 이제 못 갚는 일이 벌어지면 이제 큰 문제가 계속될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걸 좀 빌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래에셋대와 같이 뭐 자본금이 한 9조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기업들은 예. 이걸 이제 담보로 해서 이제 주식을 좀 비교적 쉽게 빌려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구조가 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은 이제 쉽게 공매도가 가능하고, 반면에 이제 빌려올 데가 없으니까 못한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여기에서 이제 공매도 기회의 그 불평등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이렇게 불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점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인 가운데는 이른바 큰 손이라 불리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네. 방금 방금 말씀하신 담보 부분에서 충분히 갖고 있다면 이 개인들한테도 공매도를 허용하는 쪽으로 만약에 제도가 개선된다면 뭐 어떻게 될지 상황이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전문가들은 지금 이런 시장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그 대부분 그 전문가들은 이런 좀 공매도의 제도의 어떤 순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정을 하는 편입니다. 예. 다만 이 기관이라던가 이 외국인들과 같이 그런 특정 세력의 활용 수단으로서 이 그동안의 그 폐해에 대해서는 좀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서 묵인했기 때문에 예. 이런 좀 자본 시장의 그런 수익 구조가 왜곡됐다라는 점에서는 이 공매도 제도를 좀 네네. 재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 뭐 이런 네. 의견에 좀 힘을 싣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그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지난해 그 주식 시장을 좀 계기로 상당히 좀 높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를 좀 현실적으로 좀 기관과 좀 외국인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끌어올려서 예.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좀 개선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좀 잇따르고 있고요. 예. 이런 과정이 좀 선행돼야지 이런 공매도 제도의 그 부활을 좀 논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좀 의견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이 공매도 제도라는 거는 이게
차익 공매도하고 무차익 공매도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여기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좀 무차익 공매도 제도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무차익 공매도라는 거는 이제 내가 주식을 제 3자로부터 빌려오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이제 그 매입 그 주식을 갚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시세 차익을 버는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금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금융당국의 그 사후 처벌 수위가 좀 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또 강화해야 한다. 이런 좀 지적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좀 금융위 그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2018년도에 골드만삭스의 그 무차익 공매도에 대해서 75억 원대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불법 공매도를 막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좀 지적이 이어졌고요. 또 작년에는 그 외국 운용사가 무차익 공매도를 위반한 것을 좀 적발을 하면서 7억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제 이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금융당국의 좀 어떤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 이어져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 게 아니냐 그런 비판들도 계속 제기가 됐었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가 풀리든 안 풀리든 분명한 거는 이제 제도를 분명히 손 봐야 되는 건 분명하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소식 좀 살펴볼게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부터 순차적으로 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 현황 어떻게 나옵니까? 네, 현재 그 3차 재난지원금인 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자가 2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좀 집계가 됐습니다. 버팀목 자금 접수 사흘째인 13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2만 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이로써 누적 신청자 수가 231만 명이 됐습니다. 이 전체 신청 대상자가 276만 명이니까요. 이게 한 84%가량이 버팀목 자금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금 신청 후에 좀 곧바로 수령을 한 것으로도 조사가 됐습니다. 앞서 11일부터 4일 동안 이 지원금을 신청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96%에 해당하는 222만 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을 했고요. 또 금액은 모두 3조 1,155억 원이었습니다. 좀 개인별 지급액으로 살펴보면 일반 업종은 100만 원, 또 영업 제한 업종은 200만 원, 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집합금지. 네, 그렇습니다. 업종별 지급 현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업종 133만 2천 명한테 1조 3,300억 원이 지급이 됐고요. 또 영업 제한 업종 65만 7천 명한테는 1조 3,100억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특히 집합금지 업종의 그 10만 5천 명은 3,20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오늘도 좀 지원 현황이 조금 바뀌었을 텐데요. 일단 어제 오후 6시까지를 좀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버팀목 자금 지원 규모 4조 1천억 원 가운데에서 76% 정도가 집행된 상황이고요. 이제 좀 홀짝 신청제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13일부터는 어제부터죠.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급이 바로바로 다 잘 이루어졌다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쪼록 지원금 지급 소외되는 분들 없길 바라야겠습니다. 오늘 경제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의 송민영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분 마칠 시간 됐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 오면 끊지 마시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듣고 계신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아침에는 무조건 YTN 라디오를 든다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줄여서 황출새라고 하면 잘못 알아들 수 있으니까요.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이렇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한 공군부대가 치킨 60마리 125만 원어치 배달 주문을 했다가 모조리 환불하고 이른바 별점 테러까지 남겼다는 글이 잇따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죠. 어떤 사연인지 또 그 뒷이야기 또 지금 양측에서 어떻게 혹시 서로 원만히 해결됐나 이 상황 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발단이 된 게시물 어떤 내용입니까? 그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125만 원치 치킨 먹고 한 푼도 안 낸 공군부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었는데요. 예. 그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게 지난해 말 경기도 고양시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 배달앱에 올라온 리뷰를 캡처한 게시물이었습니다. 예. 공군부대 군인인 작성자가 올린 리뷰를 보면요. 예. 배달비를 먼저 결제를 하고 주문을 했는데 예. 그런데도 배달 기사가 1,000원을 더 요구한 것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함께 별점 한 개도 아깝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아니 1,000원 요구했다고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하여튼 배달비를 2,000원을 먼저 네. 주문을 할 때 결제를 했는데 예. 군부대라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배달비 현금 1,000원을 더 달라는 이유를 모르겠다. 여기가 도심 무심 안에 있는 군부대거든요. 그래서 여기가요? 고향인데? 네네. 고향시면 네네. 네. 예. 그래서 그 리뷰를 올린 군인의 주장은 근처에 네. 다른 가게는 추가 비용을 받는 곳이 하나도 없는데 왜 이 가게만 이러느냐. 예. 아무도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아서 계좌 이체로 1,000원을 보내주긴 했는데 뭐 돈이 아까운 게 아니다.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 이 군부대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는 이 가게에서 절대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근데 정작 더 크게 주목을 받은 부분은 그 리뷰의 뒷부분인데요. 예. 지난번에 단체 주문했을 때도 닭가슴살만 몇십 인분을 줘서 결국 부대 차원에서 항의하고 환불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또다시 이러다니 군부대라서 무시한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을 남긴 거죠. 그랬더니 이 리뷰를 읽고 해당 치킨 가게 업주가 길게 댓글을 달았는데요. 예. 우선 그 문제가 됐던 그 배달료 문제는 경계선이 있어서 같은 동네 안에서라도 예. 추가 요금 1,000원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뒤에 배달 기사가 바빴는지 이 부분은 잊고 전달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과를 드렸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그리고 문제가 되고 가장 논란이 됐던 그 치킨 60마리 환불 조치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가게를 인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실수가 있었고 미흡했던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때 거듭 사과했고 추가로 서비스를 많이 주었는데도 공무원이라는 분들이 본사를 들먹이면서 협박하듯 전화를 계속하고 갑질하듯이 얘기해서 치킨은 단 한 마리도 수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 전액 환불 조치를 해줬다. 억울하다. 이렇게 심정을 토로한 거죠. 뭐 10원 한 장 못 받았는데 지난 일이니 넘어가려고 했지만 이렇게 다시 들춰내니 못 참겠다. 네. 앞으로 자신도 공군부대 주문은 일체 받지 않겠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사실은 한 달 전에 주고받은 리뷰와 댓글인데 뒤늦게 이 내용이 커뮤니티 여러 곳에 올라와서 주목받으면서 공군이 예. 치킨집을 상대로 갑질했다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환불하면서 닭을 왜 반납 안 했느냐? 뭐 이게 공군이 갑질한 거다.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었겠네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급기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군부대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예, 이렇게 일이 커지니까 별점 1점을 줬던 이용자 리뷰는 삭제가 되었고요. 예. 그런데 뭐 자신이 군부대 관계자다 또 뭐 이를 목격한 병사다 이런 네티즌들이 해명하는 반박글을 계속 내놓으면서 논란이 더 확산이 됐습니다. 예. 뭐 자세히 보면 그 당시 씹지 못할 정도로 딱딱한 치킨이 배송돼서 본사 측에 항의해서 전액 환불을 받았다. 예. 이렇게 잘못 제품이 배송돼서 환불받은 일을 업주가 마치 자신이 피해를 입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군부대 갑질이냐 뭐 이렇게 반문하기도 했고요. 예. 뭐 또 다른 글을 보면 복날에 단체 주문한 치킨에서 심한 잡내가 났다. 그래서 치킨을 먹은 병사 일부가 복통과 설사까지 시달렸는데 이 부분은 사과를 받지 못했다. 뭐 해당 업체가 사용한 닭이 그 본사에서 납품받은 닭이 아니었다. 뭐 예. 그래서 뭐 이런 추가 고발도 이어가면서 예. 업주가 나중에는 이런 리뷰를 내려달라면서 군부대 앞에 와서 소란을 피웠다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소란을 피웠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씀이죠? 네, 이렇게 갑질이냐 아니면 업주의 문제냐 온라인에서는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는 스토리라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자, 해당 업주나 프랜차이즈 쪽 입장이 좀 나왔습니까? 네, 사실 그 해당 업주의 가게를 저희 팀이 찾아갔었는데요. 안타깝게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신에 본사 관계자와 기자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예. 본사 관계자 이야기는 공군 부대가 좀 과잉 대응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닭을 사제품을 썼다는 글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본사에서 공급한 정품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 예. 본사 통해서 환불받은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가맹점주가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예. 뭐 사이가 틀어지고 이상한 소문이 나면 영업에 지장이 있을까 봐 업주가 직접 환불한 거라고 밝혔고요. 예.
가맹점주가 이 군에 면담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네. 거절당했고 그 과정에서 뭐 큰 소리 치는 일도 없다. 뭐 CCTV가 당시 공군부대 앞에 있으니까 확인하면 이건 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치킨 가게 주인에 대해서 뭐 행패 부렸느니 뭐 아니면은 다른 아까 뭐 닭을 뭐 다른 원래 본사 걸 쓰지 않고 다른 걸 썼다 이런 것들은 팩트 체크해 보니까 아니다. 네네, 프랜차이즈 네, 입장은 그렇고요. 예. 이게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뒤늦게 논란이 된 거고 예. 별점 테러를 업주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로 본다. 사장님이 좀 많이 놀란 상태다. 이렇게 프랜차이즈 쪽에서는 밝혔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닭 때문에 지금 이런 좀 논란이 과열되고 있는데 해당 공군 부대가 공식 입장은 내놨나요? 그러면? 네네. 공군 측은 그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을 내놓고 조사를 했는데요. 예. 조사를 해봤더니 부대 관계자라고 밝혔던 익명의 게시글은 뭐 공식 입장이 아니다. 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부대장과 업주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 만났군요. 결국은 두 분이. 네네. 그래요. 이렇게 별점 리뷰 하나에 뭐 들불처럼 번졌던 논란은 이렇게 서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확장을 네.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단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고객들의 리뷰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뭐 가맹점주의 입장이나 또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판을 가하는 온라인상의 댓글 문제, 뭐 그저 해프닝만으로 보기에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좀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그 취재에서 확인한 것 중에 그 부대 간담회 할 때 그 순살 치킨 60마리 시켰는데 그때 뭐 환불은 조치한 건 맞다. 이건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군부대와 예.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맞고 다음번 지난달에 올렸던 그 리뷰는 저녁을 앞둔 병사가 다시 치킨 배달을 한번 시켰다가 그래요? 조금 평점을 경솔하게 올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병사가 아니네요, 그러면? 네, 이미 전역을 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자, 본질적인 문제가 배달 앱 별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별 테러 말씀하셨는데, 현재 목을 매달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사실은 이게 연관이 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가, 이게요? 예. 네, 평점이나 별점 리뷰가 각종 서비스업을 평가하는 주요 수단이 된 지 오래긴 한데요. 예. 요즘 들어서 이런 별점으로 소갈이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크게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로 거리 두기를 장려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배달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하는 업체가 많고 그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업주들 입장에서는 리뷰 하나, 별점 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리뷰가 과도하게 서비스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비방을 하는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이런 서비스 업계들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번 경우는 아니지만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별점 테러로 피해보는 경우도 실제로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물건 사거나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상품 후기나 고객들 후기를 꼼꼼히 보시죠. 그리고 다시는 주문 안 하겠다, 재구매 의사 없다 이런 후기를 보면 아무래도 주문을 망설이게 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점 테러가 남게 되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많은 영업 피해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점을 이용한 악의적인 비난은 엄연히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게 법조계의 대다수 평가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다수 업주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런 허위 리뷰를 보더라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긁어서 부스럼 만들까 봐 우려가 되기 때문인데요. 업소의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고 또 당장의 생계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피해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참을 수가 없어서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경쟁업체가 타 경쟁업체의 물건을 구매한 뒤에 굉장히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후기를 남기는 경쟁업체에서 경우인데요. 네, 이런 경우에는 업주 입장에서 증거를 구비를 해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고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쟁업체의 악성 후기로 인해서 입은 매출이 얼마인지 그 타격이 얼만큼 큰지 또 만약에 이런 경우 고객들의 환불 요청이 있어서 환불이 발생했는데 그 환불이 발생이 이런 후기 때문에 정말로 발생을 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또 상당히 난해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게 힘들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뭐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리뷰나 별점이 본연의 역할인 그 소비자들한테 길라잡이 역할을 어떻게 제대로 해줄 수 있게 해주는지 이런 방법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나라의 어때요? 경우에는 네네. 국가 차원에서 허위 리뷰나 악성 평점에 대해 뭐 제재나 관리를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도 이런 고민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리뷰를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해서 뭐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고요.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들한테 이런 고객 리뷰에 대한 모니터나 관리를 이렇게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호주 같은 경우는 광고성 리뷰라든가 평점을 기재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뭐 대가성을 밝히도록 하고 있고요. 예, 호주에서요? 그럼 우리도 그런 고민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거 윤 기자 같은 경우 이렇게 뭐 치킨 배달해 보면서 이런 비슷한 혹시 경험 있었어요? 아무래도 자주 시키는 업체가 있지 않는 경우에는 별점이나 고객 후기 같은 것들을 꼼꼼히 보는 편이죠. 뭐 서비스는 그래요. 뭘 주는지, 뭐 사장님의 어떤 서비스 마인드는 어떤지를 아무래도 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 입장도 뭐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뭐 그런 배달 저도 이제 앱을 쓰고 있는데 그 평점 저는 사실은 맨 밑에 있는 건 가려놓고 저는 일단 안 보거든요. 이를테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악의성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지금 결국은 이제 치킨 환불 갑질 논란 이제 공군 부대 업주 원만히 해결됐다니까 다행이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윤현숙 기자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오늘도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새해 들어서 아직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러게요. 지금 벌써 10월 14일인데. 그러게요. 제가 라디오 스튜디오도 못 나가고 저도 사실 전화로만 소식 전해드리니까 참 좀 답답하고 말도 저희가 자주 겹치고요. 근데 저 회사는 요즘 나와요, 근데?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재택근무 많이 안 합니까? 네, 그래도 주 한 1, 2회 정도는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현장은 많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스포츠 현장은 가죠. 그러니까. 네. 근데 더 라디오 스튜디오 못 가니까 더 신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흥이 살짝 떨어지는 기분이에요. 뭐 듣는 분들도 그럴 텐데 혹시나 이번 주말에 거리두기가 살짝 낮아지면 직접 나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도 저는 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지난달에 막 하루 확진자 1000명씩 계속 나오고 막 3단계 되냐 뭐 했을 때 저는 사실 미용실 갔거든요. 3단계 되면 머리 못 자를까 봐요. 3단계 되면 미용실도 그래가지고 닫아야 되니까. 저 같은 사람들 많아가지고 북적북적 하던데. 아, 그래요? 네. 스포츠 소식인데 무슨 삼천포지 뭐 싶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축구 얘기입니다. 그래? 잠깐만. 축구 얘기하기 전에. 자, 원래 그 조 기자가 여기 스튜디오 나왔을 때는 그 유튜브 동시 접촉자수가 확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좀 약간 떨어져 있어요. 어쨌든 지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조은주 기자 함께하고 있는데요. 혹시 뭐 지금 유튜브 상으로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있는 모습은 볼 수 없겠지만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 샵 0947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금 그 미용실하고 축구 얘기 꺼내신 축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사실 미용사협회가 축구협회에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독일 얘기인데요. 독일은 코로나19 확산 막기 위해서 지난달 16일부터 전면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못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미용사들이 가게 닫고 TV로 막 분데스리가 축구 보다 보니까 선수들 머리가 너무 짧고 단정하고 깔끔하고 예쁜 거예요. 그래서 TV에 보니까 아주 짧게 단정한 머리로 나왔다. 축구 선수들 이제 축구협회에다가 미용사들이 선수들 머리 스타일은 전문 장비를 갖춘 전문 디자이너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다. 갓 손질된 머리로 경기에 나선 선수를 보면서 우리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선수들 머리가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대체 어디서 누구한테 관리를 받았냐 이 말인데요. 헤어 디자이너들이 집으로 이제 출장 미용을 받아서 이제 머리를 자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이다 이러면서 발끈한 겁니다. 독일 미용사협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경기하는 것만도 엄청난 특권인데 출장 미용은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단호한 조치해달라고 독일 축구협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난달 16일에 전면 봉쇄라고
하셨는데 미용실 못 간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한 달 오늘 14일이니까 그쵸. 됐는데 그 남자들 머리는 금방 톡스룩해지긴 하는데 네. 그렇잖아요? 어제 이 소식을 제가 이제 외신 ESPN에서 보고 분데스리가 경기를 다시 좀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머리 긴 선수들도 많아요. 근데 피파 올해의 선수 받은 바이에른 뮌헨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는 옆머리가 짧고 윗머리가 긴 약간 이게 제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짧고 단정해요. 확실히 한 달 된 머리는 아닌 것 같긴 하고요. 정말 밤톨 같은 선수도 짧은 선수도 있었고요. 감독들도 지저분한 느낌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집에서 정말 그 영화 아저씨처럼 솜씨좋게 자른 건지 아니면 정말 출장 미용을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작년 6월에도 도르트문트의 2000년대생 차세대 에이스죠. 산초 선수가 머리 잘랐다가 벌금 징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머리 잘랐다가 벌금 징계요? 네. 팀 동료들까지 모두 6명이 영국에 가가지고 유명 헤어 디자이너한테 머리 손질 받고 돌아온 거예요. 네. 원정 헤어커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는 뭐 영국으로 이적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 나 머리 자르러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SNS에 이제 마스크 쓰지 않고 머리 자르는 사진이 올라왔고 이 시국에 장거리 여행을 그것도 마스크도 안 쓰고 머리를 잘랐다고 하면서 비판 여론이 막 일었고요. 결국에 코로나 예방 수칙 위반으로 질타받았고 벌금까지 낸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자른 것 자체 때문이 아니고 영국 갔다 온 것 때문에 마스크 안 쓰고 방역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받은 거다 이거군요. 네. 그럼 독일에서는 당분간 머리 기르는 게 낫겠어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어제 이 기사를 쓰면서 분데스리가의 때 아닌 장발령이 내려진 셈이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장발령, 단발령이 아니고 장발령. 그렇죠. 실제로 머리를 안 자르는 선수도 많아요. 4세대 신성으로 불리는 홀란드 선수 투블럭이라고 하나요? 사실 2대8 가르마 해가지고 한쪽은 완전 짧게 자르고 한쪽을 넘기는 깔끔한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장발 됐습니다. 앞가르마 해가지고 머리띠 얇은 거 헤어밴드 같은 거 차고 나오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모드리치 선수라고 유명한 선수도 이 스타일을 고수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독일 2부 팀 홀슈타인 킬에서 뛰는 우리 이재성 선수도 역시 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모드리치에서 따온 제드리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본인 말 들어보면 이제 코로나19로 미용실 닫아서 못 잘랐는데 기르다 보니까 이게 내 인생 최고의 긴 머리긴 한데 기르다 보니까 느낌이 괜찮아서 한번 길러보고 있다. 생애 가장 긴 머리다 이런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독일 축구 좀 화면으로 보면 좀 머리 어떨까 좀 봐야겠네요. 자, 토트넘 손흥민 선수 소식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경기 있었죠? 네. 오늘 새벽에 또 골을 넣으려나 하면서 저도 프리미어리그 풀럼전 봤는데요. 90분 풀타임 뛰었는데 침묵했습니다. 유효 슈팅 3개 날렸는데 헤딩 2개는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전매특허인 역습 상황에서 때린 거는 아쉽게 골대에 막혔습니다. 토트넘은 케인의 골로 앞서가다가 후반 29분에 동점골 내주면서 1대1로 비겼고요. 사실 풀럼은 강등권 팀인데 이런 때서 이겨줘야지 이제 쑥쑥 나가고 뭐 선두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다 싶을 텐데요. 승점 1점 얻는데 그치면서 선두권으로 도약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6위로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6위 제자리 걸음이요. 풀럼 같은 게 강등권이니까 전체 지금 프리미어리그 한 20개 팀 아닙니까? 20개 팀 중에 18위 하는 팀이고요. 사실 뭐 코로나 여파가 있어가지고 한두 경기 좀 못 치른 팀이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뭐 전체적인 기량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반드시 잡아야 하는 팀이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시즌을 봤을 때 우승하는 팀들은 이겨야 할 경기는 무조건 이깁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한 라이벌 팀에서도 뭐 무조건 거기서 한두 번 이기면 이제 우승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차이인데요. 오늘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청취자분 가운데 5493님께서 아주 격한 칭찬을 주셨습니다. 황보선 앵커 깔끔 공정한 진행, 자, 배종찬 배치도사 그리고 깔끔 완벽한 언변의 언변이라고 또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 그다음에 조은지 스포츠 기자 깔끔 다능한 민무 기자라고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